저에게 주어진 과제는 그리고 논문 제목은 비판적 시민성과 정치 신학 윌리엄 캐버너를 중심으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팬데믹 사태 이후에 이제 여러 이슈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국가의 역할, 비판적 시민성, 종교와 정치의 관계가 그것인데요. 먼저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안전사회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감염병 대응 전략을 둘러싸고 각국의 방역 시스템이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방역 권력의 행사 양식이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긍정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런 권력의 정당성을 따져 묻는 비판적 시민성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사태가 촉발한 상호 연결이라고 하는 각성이라고 하는 것이 방역의 측면에만 국한되어 있고 인권의 사각지대나 사회에서 내쳐지고 소외된 이들의 생존의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지 않은데,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비판적 시민성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와 정치의 문제입니다. 국가와 시민사회가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할 땐 협력하고 또 비판할 때는 매섭게 비판하는 협력과 비판의 앙상블을 이루면서 팬데믹 사태에 대응해야 되는 시점에서 대규모 종교 집회, 집단 감염 사태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리를 일으키고 또 당혹감을 넘어서 때로는 깊은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캐버너는 이제 신학적인 관점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이제 대안적인 시공간을 창조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1세기가 지나가면서 이제 교리 논쟁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베른가르 같은 경우에 이 성별된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실제가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단순히 그냥 상징적인 것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신비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신비스러운 것을 참된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용례를 이제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참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성체성사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고 했던 것을 코퍼스 미스티쿰으로 이렇게 사용을 시작하게 된 거죠. 굉장히 이건 교리적인 논쟁이었는데 그것이 가져온 정치적인 변화에 주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캐버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종교 분리의 원칙은 지지한다. 하지만 동시에 종교의 사사화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 분리의 원칙에 지지하는 까닭은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신앙 공동체가 강압적인 공권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 공동체가 공적인 증언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적인 영역으로 가두어 둔다,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로 이렇게 전이 됐다는 거 하는 것이 단순히 비합리적인 폭력에서 합리적인 평화로 이양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근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가 폭력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구원자로 등판했지만 사실 국가가 하고 있는 것들을 잘 보니까 그렇게 구원자 역할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캐버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종교 분리의 원칙은 지지한다. 하지만 동시에 종교의 사사화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 분리의 원칙에 지지하는 까닭은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신앙 공동체가 강압적인 공권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 공동체가 공적인 증언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적인 영역으로 가두어 둔다,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로 이렇게 전이 됐다는 거 하는 것이 단순히 비합리적인 폭력에서 합리적인 평화로 이양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근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가 폭력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구원자로 등판했지만 사실 국가가 하고 있는 것들을 잘 보니까 그렇게 구원자 역할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캐버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종교 분리의 원칙은 지지한다. 하지만 동시에 종교의 사사화에 대해서는
그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 분리의 원칙에 지지하는 까닭은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신앙 공동체가 강압적인 공권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 공동체가 공적인 증언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적인 영역으로 가두어 둔다.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로 이렇게 그 전이 됐다는 거 하는 것이 단순히 비합리적인 폭력에서 합리적인 평화로 이양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근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국가 폭력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구원자로 등판했지만 사실 국가가 하고 있는 것들을 잘 보니까 그렇게 구원자 역할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국가가 고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할 때 그냥 단순히 그냥 미친 짓 혹은 일탈 이런 것으로 그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교한 방식으로 그 반대자를 억압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규율의 장치로 고문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국가의 고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도착된 전례, 도착된 리터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례담론 속에서 자신들만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오늘도 그렇게 숨을 쉬면서 살아가기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런 이들에게 숨을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힘을 합하지 않으면서 어떤 종교의 자유 혹은 박해 담론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정당성은 근본적으로 붕괴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캐버너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관리를 너무 못해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발표문을 포함을 해서 그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그 인민, the people의 개념을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한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특히 한국의 맥락에서 우리가 더 이상 인민이라는 말 자체를 아예 쓰지 않는 것처럼 국민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대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걸 제가 이제 인민 없는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한번 불러봤는데요. 큰 틀에서의 작업의 한 부분으로서 오늘 발표문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이른바 그 Minimalist Conception of Democracy,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으로 최소주의적 이해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되는데요. 그런 어떤 컨셉션, 이해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 없는 민주주의라는 것을 발표문 전반부에서 두 관점에서 좀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인민 없는 민주주의라는 것을 발표문 전반부에서 두 관점에서 좀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4명의 정치학자들, 뭐 슌페터는 정치학자라고 보기가 좀 힘든 면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첫 번째 이제 슌페터나 다운스 같은 사람들은 인민범주가 분석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별로 쓸모없는 개념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메타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노르베르토 보비오나 아담 셰볼스키 같은 사람들은 조금 더 규범적이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인민을 빼고 민주주의를 이해를 하는 것이 규범적으로도 우월하다라는 그러니까 첫 번째와 좀 초점이 꽤 다른 셈이죠. 그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인민을 가지고 와서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옛날부터 오랫동안 들어왔던 분파주의, 대중선동, 오늘날의 언어로는 포퓰리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오히려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뒤에 깔려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 후반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민범주를 강조를 하고 또 중심에 놓고 민주주의를 볼 때 어떤 식의 이제 이론적인 자원이 가능할까.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서 첫 번째는 근대 정치사와 정치 사상사 속에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포함을 시켰고요. 그 뒷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론적으로 들어가서 인민에 대한 그 좀 전통적이고 부정적인 형상을 넘어서려면 어떤 식의 이론적인 작업이 필요할까 이 얘기를 또 간단하게 좀 덧붙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슌페터나 다운스처럼 최소주의의 분석적인 장점을 강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주장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그겁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말하는 그렇게 이제 인민 없이 민주주의를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에 부합한다 그러면서 효용 편익과 이제 비용
그 경제학에서 개발된 모델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이해를 하려는 분석들 오늘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죠. 경험적인 연구에서. 근데 이런 식의 접근이 정치 현상을 비헤이비어 행태의 수위로 축소를 시키고 정치 언어를 효용의 언어로 환원을 시키는 이런 문제를 낳는다. 이제 그런 규범적인 지향이 좀 더 잘 드러나는 게 바로 그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보비오와 셔볼스키 같은데 이 두 사람만큼 최소주의라는 것을 대놓고 규범적으로 정치적으로 옹호할 만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직도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뒤에 전제된 것들이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바로 그 정치적인 점진주의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비오 같은 경우도 민주주의를 완성하려는 자들이 결국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아니면 이제 그 전제를 놓고 봤을 때 민주주의와 전통적으로 연계되어 온 여러 가지 이상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가치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민주주의를 권력의 획득을 위한 게임의 룰로 이렇게 환원을 했을 때 오히려 문제 해결을 더 쉽게 하는 이제 방향이 있다. 이게 갈등의 평화적인 관리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는데요. 옛날에 18세기 때 종교나 이념을 가지고 싸우면은 사람들이 한쪽이 죽어야지 끝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상업이라든지 아니면 인트레스트라는 이익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이 휴머나이징 내지는 패서파잉 이제 이펙트를 가지는가 이런 담론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것과 상당히 이제 비슷한 사고방식이 여기 깔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아니면 이제 그 전제를 놓고 봤을 때 민주주의와 전통적으로 연계되어 온 여러 가지 이상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가치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민주주의를 권력의 획득을 위한 게임의 룰로 이렇게 환원을 했을 때 오히려 문제 해결을 더 쉽게 하는 이제 방향이 있다. 이게 갈등의 평화적인 관리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는데요. 옛날에 18세기 때 종교나 이념을 가지고 싸우면은 사람들이 한쪽이 죽어야지 끝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상업이라든지 아니면 인트레스트라는 이익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이 휴머나이징 내지는 패서파잉 이제 이펙트를 가지는가 이런 담론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것과 상당히 이제 비슷한 사고방식이 여기 깔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던지는 질문은 그렇다면 왜 갈등의 평화적인 해결이라는 것이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이것이 애당초 일반화 가능한 이제 최우선적인 정치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지 항상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당화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제 핵심적인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아까 잠깐 언급을 한 것처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인민이라는 개념을 주권과 연계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이제 이렇게 인민주권이라는 이 표현의 중심성과 그다음에 유용성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인민 정치 주체로서 인민의 이제 경직되고 또 단일적이고 배제적이고 반다원적이고 이제 이런 식의 형상을 그리고 이미지 유통시키는데 오히려 기여를 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더 유연하게 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글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뭐 토론이나 질문을 답변을 드리면서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앞에 두 분은 좀 아주 규범적인 논의였다 그러면 저는 좀 더 약간 좀 현실의 어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그렇다고 규범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 건 아니고 공화주의라는 규범적 관점에서 봤을 때 현실에서 지금 시민정치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마을 공동체 정책을 한번 그 정책에 담겨 있는 규범적 과정들을 한번 재평가해 보려고 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이런 모델을 한번 비판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결사체의 증가 혹은 결사체의 연결망의 확대가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이제 유행하는 새로운 공공정책 모델이 과연 시민의 민주적 견제력을 보장해 준다고 할 수 있느냐? 세 번째가 이를 통한 자치가 시민의 동등한 비집의 자유를 실행한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각각의 절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관련해 가지고는 마을 공동체 정책에서는 생활상의 필요를 함께 하소연하고 함께 궁리하면서 협동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관계망으로 마을을 구성하고요. 그래서 이런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연결망을
뭔가 마을 공동체 정책의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과연 이제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느냐? 단순히 어떤 연결망이 아니라 마을의 중요한 공동체적 의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더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어떤 구조들을 통해서 연대감을 형성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그 기존의 어떤 그 마을 공동체 정책이 갖고 있는 어떤 연대적 자원으로서의 결핍성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행하는 공공정책의 모델입니다.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것은 하나 이상의 공공행위자가 민간의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공식적, 합의지향적, 심의적인 공동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공공정책을 결정, 집행하고 공공자산을 관리하는 체제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거버넌스 모델이라는 것이 국가가 이런 걸 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기존에 어떤 시민을 참여시켜가지고 거버넌스를 한다. 그랬을 때 대체로 보면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코옵트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의 결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들어와서 그냥 형식적이거나 혹은 형식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정부 정책을 정당화해주는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럴 위험성이 존재해서 실제로 협력적 거버넌스의 이론가들도 어떤 협력적 거버넌스가 이런 관의 이점을 상쇄할 수 있는 시민사회 내부의 대항력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공공행정 서비스를 주민의 혹은 민간의 힘을 빌려 대행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이제 마을 공동체 정책도 지금 현재 진행되는 방식을 보면은 어떤 시민적 역량, 민주적 견제할 수 있는 시민적 역량을 강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세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적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마을 공동체 정책은 기본적으로 주민 참여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참여를 통해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그래 시민성을 길러줄 수 있다. 이런 점은 저도 다 인정을 하고 또 시민이 이렇게 참여하고 이런 것은 민주적인 자치라는 원칙에 기초해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참여할 수 있는 시민적 역량이 개인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노동시간이 길고 불규칙해서 성보이도 잘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 어떤 비정규직들이 마을 공동체 문제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이 할 수 있는 건 제한이 있다. 삼트로스의 마을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을이라는 작은 단위에서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마을이라는 전체를 모든 민주주의 대안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마을의 공론장을 오히려 제도화된 대의제 어떤 대의제의 공론장과 연결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민주주의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게 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맹자의 민관념과 참정론이라고 했는데 글이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 좀 쓰고 싶었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민관념과 참정론으로 되어 있는데 민이라고 했을 때는 그 피지배층 일반, 그러니까 정치하지 않는 사람, 참여하지 않는 사람, 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부르는 거고요.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전체 군주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대개는 비관직자, 정치하지 않는 사람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피지배층 일반을 민이라고 맹자가 부르고 있었고요. 근데 그렇게 부를 때는 이제 집단적인 의미로서 대개가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 존재, 핵심적인 요소, 핵심적인 존재고 그에 따라서 정책적, 정치적 결과도 최대의 수혜자여야 한다. 이게 이제 맹자의 일관된 논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민이 정치를 했는가, 참정을 했는가, 열려 있었는가. 그러니까 정치 참여의 세계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민이 실제로 개방적으로 참여했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민의 한 부분인, 그러니까 그 여론 형성자로서 민, 그리고 정책 결정자로서의 민,
있는데요. 그 5번째, 정치적 결과의 수혜자로서의 민, 아까 말씀드렸던 욕망의 동일 주체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정권 교체의 주체가 민입니다. 민심. 그래서 내부 혁명으로 나타나는 것이 방법론이고, 대외적인 것들이 해방 전쟁인데, 이거는 100% 민심의 향배가 결정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들이 극단화돼서 어디까지 가냐면 천자의 상대자로서의 천민, 하늘 백성. 그러니까 하늘의 아들 천자가 군주인데, 그것도 최고 군주죠, 천자인 경우는. 근데 맹자가 마침내 그 전까지는 하늘이 백성을 낳으심에 이런 식의 표현이었어요. 근데 맹자한테 가면 천민, 하늘 백성이라고 쓰면서 뭐라 그러냐면 천민인 자가 있으니 관직에 나아가 온천하에 도를 행하게 되면 그 도를 행하는 자이다. 이런 식의, 이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또 이제 대인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조선에 넘어오면 율곡이 아예 이제 그대로 계승을 해서 천민이 대신이다, 천민이 대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등치합니다. 8페이지 쪽 연결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뭐 발표할 거는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 제가 나중에 이제 책을 쓰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요한 논문들인데, 그 민주공화정이라는 게 출현한 게 이제 이런 역사적 계기가 필요하고, 하나는 그런 역사적 계기에다가 그걸 해석하는 이론 사상적인 계기가 동시에 필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민주공화정의 가장 그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미국 헌법의 첫 구절, We the people. 민주공화정은 이 한마디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 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뭐 인민이죠, 사실 인민. 뭐 근데 그래서 이게 We the people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아시겠지만 We the people은 정당성의 근거가 people에게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이 민주공화정의 인민이 도대체 뭐냐? 인민이 왜 주권을 창출하고 보유해야 되는가? 그죠? 그렇다면 이건 인민은 도대체 뭐냐? 또 하나는 왜 하필 다른 게 아니라 인민주권론이 민주공화정의 정치 원리로 돼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좀 할 필요가 있대요. 그 한국에서 민주공화정의 기원을 우리가 좀 볼 것 같으면은 이 독립협회 만민공동의 운동 뭐 이런 것도 이런 건 뭐 평소에 아실 거고, 그리고 인걱정에 제가 이제 되게 주목하는 것들은 신분제를 폐지하는 것. 이미 1919년도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왕정에 대한 놀라운 일이죠. 이건 진짜 한번 규명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종이 뭐 아시지만 고종이 죽은 날이 3.1운동 그거 아닙니까? 그죠? 고종이 그걸 뭐라 그래? 인산이라 그러죠? 인산. 왕이 죽은 날. 아시지만 고종이 마지막에 조선의 마지막 왕이 아니잖아요. 그죠? 순종이 마지막 왕이고, 고종이 아마 그때 인산을 계기로 이제 폭발했는데 뭐 대한독립 만세 그랬겠습니까? 뭐 조선독립 만세 이랬겠죠. 실제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대한독립이란 개념이 없는데 조선독립 만세인데 어쨌든 우리는 왕정을 우리의 정치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1919년 3.1 운동이 벌어지고 한 달 뒤에 임시정부가 형성되죠. 1919년 4월 달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임시정부의 제1조가 민주공화정을 한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얘기 드리면,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그래서 저는 생태주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환경 문제, 팬크라이시스, 팬데믹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복합주권에 대한 고민들, 이런 건 우리가 아니면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상상력이 풍부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6월 2일자 기사예요.
6월 2일자 아마 서울대 거기 사회조사센터인가 뭐 거기서 한 조사의 결과인데 여기서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왜 방역을 잘 지키는가? 이렇게 보면은 권위주의적 성향을 갖는 사람들이 오히려 방역을 잘 못 지키더라라는 결과고.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 여기서 이제 수능형이도 아니고 그러면은 뭐냐라고 보였을 때는 자유로운 개인인 동시에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민. 이런 사람. 그래서 민주적 시민성이 강할수록 방역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제가 뭐 물리 이론가라면 현실에서 입증되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로운 개인인 동시에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민. 이게 민주공화정의 가장 적합한 존재이지 않을까. 이런 시사적인 결론을 마지막으로